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순서죠. 화요 천막회 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천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상당한데요.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어젯밤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이 침수되면서 전화로 상황을 살피고 또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부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대형 재난인데요. 100년 만에 물폭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강남 일대에 비가 집중됐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해 현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대통령 사저 주변 도로가 침수가 되고 지하주차장까지 침수가 됐다는 보고를 듣고 네.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서 헬기를 탈까 말까 하다가 한밤중에 주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포기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대통령의 사저가 재난상황지휘본부가 된 셈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새벽 3시까지 전화로 상황을 체크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대응을 요청하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셨다는 점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최재성 전 수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한다면은 자택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남아서 상황을 더 보고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시를 그 대통령실에서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퇴근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굳이 대통령을 뭐 헬기로 퇴근시킬 것까지 생각을 했다. 이게 좀 경호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그렇죠. 그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온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보면 수도권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거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대책본부에서 사전 긴급 대응 회의가 열린다든가 사전 예방 조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점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사후약방문이 된 측면,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가을 태풍이 있고 재난 상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촘촘히 따져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서의 재난 상황 대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초에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는 것에서부터 예고된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재난은 뭐 어느 정도 이거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예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재난이든 국가 안보 위기이든 뭐 미리 전부 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때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데 퇴근한 이후에 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또 하신 말씀을 보면 퇴근하실 때 이미 저지대 아파트, 그러니까 자택 인근의 아파트가 침수되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시내 중심부가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이면 국가적 재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셨어야죠. 위기관리 시스템을 총괄하시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보 본부장이긴 하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늘 지난 정부에서 그렇고 대통령이 위기 상황실에 가셔서 관련 부처 전부 불러서 대처를 지시하고 상황 파악하고 계속 상황 관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전화로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비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 서울시가 수방 예산을 약 1,000억 가까이 삭감을 했다 하는 보도가 있고요.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 실국장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원장님. 맞습니다. 예산은 삭감된 게 맞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900억 정도, 네. 9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일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것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가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250억 정도를 그러니까 작년에 시의회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던 그렇죠. 시점이었고요. 예. 서울시의 당초 예산도 250억 정도 삭감되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의 수방 예산이 2012년부터 계속 확대되어 오다가 2019년을 정점으로 다시 깎이기 시작합니다. 예. 2019년은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임 시장이 계실 때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쭉 감소되어 오는 와중에 올해 예산 그 서울시가 당초 제시한 예산도 250억이 깎였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예. 오세훈 시장이 그 예전에 시장을 하실 때 시간당 100mm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임 시장이 체제가 되고 난 뒤에 이거를 85mm 폭우를 감당할 수준으로 줄이고 네. 예산도 축소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서울시정의 계속성의 연장에서 네.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임 직후에 오세훈 시장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안전등급 D등급의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방 예산 약 300억, 292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수방 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예. 서울시의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의 실장과 국장이 공석이 됐다. 이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성긴 전보된 겁니다. 한 분은 행정 2부시장으로 승진되었고 다른 분은 전보가 된 건데 이게 후임 인사가 8월 19일 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지금 공석이 된 것이고 현재 서울시의 재해상황관리 컨트롤타워는 행정 2부시장이 합니다. 이 행정 2부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안전총괄실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따라서 직무상의 공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꼭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자리가 비었다. 재해 안전관리에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예산도 사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조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현직 시장 아니십니까? 왜 전 시장, 전 의회 탓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회에서 일부 삭감된 건 맞는데요. 당초 예산안 자체가 700억 이상 삭감하는 안으로 제시가 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200억 줄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900억이 줄었는데 최초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 안에서도 이미 삭감된 안이었습니다. 삭감된 안이었죠. 거기에 이제 일부 추가 삭감이 있으니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야
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 자체가 이미 이 재순환 예산에 대한 삭감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특히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본인 재직 시에 이미 강남 침수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면 현행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보면 마침 어제 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점에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 한강변 선셋 비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0mm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노들섬에서 이 선셋을 건너면 낭만적인 어떤 정책 발표를 어제 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 예.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을 어제 마침 발표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비섬에 관련된 것도 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있고 또 한강 유람선 정책을 또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서 비판받았던 전시성 행정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에 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예.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충분한 이 재난 대책을 강구하면서 서울시의 관광 대책으로서 뭐 한강 선셋 비전을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가 네. 서울시정에 지금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재난 예산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안이 부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비가 예상되는데도 이제 관광 정책을 발표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 국면 아니겠습니까? 윤 정부로서는 지금 폭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이 조언이나 당부 사항 있으시면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 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되게 시점이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동절기가 되거나 가을이 되면 산불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름이 되면 뭐 홍수 피해라든가 태풍 영향으로 인한 부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역량이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태풍이 북상한다 그러면 그 2, 3일 전부터 정부가 대응 체계에 점검에 비상 점검에 나서고 합니다. 하는데 요번에 300mm 물폭탄 부분들은 그렇게 선제 대응을 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걸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게 급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정비 문제도 이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대두가 됐고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민감하는 게 반응하는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물난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들이 앞으로 빈도수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해에 대한 대응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연구와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상 상황도 이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정책 순위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조 변호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내일까지 또 상당한 또 폭우가 내린다고 예고되고 있고요. 곧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제 오늘 대통령실이 보인 태도를 보면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또 어제 상황에서도 직접 지휘하면 재난 대책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전화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 정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고성 산불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정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위기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다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 네. 이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어제 모습에서 비판되는 점이 있다면 이걸 단순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비판의 지점을 좀 새겨서 직접 챙기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 호우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를 뚫고 방송에 와주신 두 분께 특별히 더 감사한데요. 지금 퇴근길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요 천막회 순서. 이번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천막을 쳐보겠습니다. 어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 또 그리고 전국 총경회를 주장한 유사명 총경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윤익은 후보자 경찰청장으로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어제 청문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사의 적절성의 여부를 따지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을 예. 하셨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밀실 통제를 하던 관행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한 것이고 그리고 경찰국의 업무를 보면요. 이게 지금 대부분 행안부가 기존에 하던 역할을 제도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의 예산이라든가 감찰, 징계와 관련된 권한은 경찰국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령이라든가 경찰 간부의 임용 제청이라든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등 행안부가 예전에 하던 겁니다. 네. 그거를 제도화했는데 이런 게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유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는 경찰 수뇌부가 직무명령을 내렸는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업무를 지키지 않고 강행한 것을 그냥 좌시해야 되느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하면 경찰의 지휘체계와 기강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예, 예. 바로 몇 개월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 잘 아실 내용인데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보고서 채택도 반대하고 그 부적격 인사라고 하는 예. 것은 제가 볼 땐 좀 납득하기 힘들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제 유상용 총경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 철회를 요구를 했어요. 자,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핵심은 이렇게 위법하게 경찰국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정권이 실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경찰총장이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전혀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제 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위법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경찰 그 총경 회의와 관련한 징계 관련해서도 총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경찰청장으로서 14만 경찰 지휘를 해야 되는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직접 경찰을 통제하고 또 그 인사권이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씀처럼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지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면 경찰청장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일선의 경찰들에 대한 지휘권이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적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없는 총장이다. 또 경찰 내부 사정을 볼 때 경찰의 수장으로서 경찰의 지휘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법하다 하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게 위법하다면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위헌 소송을 제기하든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에 위원에 대한 판단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 조직법상 치안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안 돼 있는 것은 명백하고요. 네. 그리고 1991년에 경찰청법을 제정하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할 때 그 취지가 명확하게 개정 취지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렇다면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를 다시 부여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인사를 통할한다거나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것은 네. 조직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뭐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죠. 뭐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경질임에도 불구하고 경질이라고 안 하고 자칫 사퇴 형식을 취했는데요. 어제 상황을 보면 박순애 장관이 낮까지도 실국장 회의도 주관하고 국회 오늘 있었던 상임위 준비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경질인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취학 연령 하향으로 촉발된 박순애 장관의 사퇴 문제가 박순애 장관만의 문제냐. 그건 네. 아니었거든요. 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도 다 알고 승인한 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사퇴했다고 이게 끝날 문제이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취학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예. 이 혼선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부원장님, 지금 박순애 부총리의 사퇴, 앞으로 이제 인적 쇄신과 관련 있고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 요구에 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야 지금의 복합 위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로드맵해서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해서 국정에 부담을 준 분들은 제가 볼 때 적절하게 교체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매끄럽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이제 휴가 끝내고 처음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자세를 낮추시고 국민들의 이 말씀을 듣고 국민을 섬기면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시점 지금 이제 새로운 각오를 밝히신 그 시점이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는 시기 내에 제가 볼 때는 인적 쇄신이라든가 개편이라든가를 반영하셔야 되고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